자,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족저근막 통이라고도 하고, 뭐, 발 뒤꿈치 통증이라고도 부르고, 족저근막염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다 이제 발바닥 통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바닥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감염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신경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오늘 거기에 대한 구분짓는 그런 얘기는 따로 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바닥 통증이 왜 생기고 왜 반복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생기게 되면은 이 발바닥 통증이 잘 안 없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요즘엔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럼 보통 나오는 게 발바닥 통증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이 저도 옛날에 발바닥 통증이 있었거든요. 간헐적으로 있긴 했지만 꽤나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스트레칭을 통해서 없어지는 분도 있고 없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발바닥에 어떤 부하가 가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통증이 생기고 많이 걸으면 괜찮아지고 보통 이런 특징이 있긴 한데 우선은 발이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강해져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보니까, 초기에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후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발바닥 통증의 주요 증상은, 흔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을 딱 내려서 디디면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통증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진단 평가로 이렇게 발이 있으면은 뒤꿈치에 약간 내측에 압력을 가했을 때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플랜터 힐 페인의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와 관련 있지 않은지를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MRI를 찍게 됐을 때 족저근막의 두께가 3mm 이상 증가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인 조직의 상태가 발견이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정말 족저근막의 문제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MRI상에 이 이렇게 작은 화살표 있는 부분이 저도 이런 거를 뭐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논문 내용만 전달해 드리면 지금 족저근막이 두꺼워진 상태라고 해요. 근데 두꺼워지는 이유는 뭐 명확하죠. 왜 조직에 대한 것, 뼈에 대한 것, 변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울프스로우 뼈가 이제 두터워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조직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죽이 계속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거기가 두터워지고 변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족저근막이 두꺼워지는 이유는 뭐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기 때문에 두터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얗게 돼 있는 이유가 뭐 물이 차 있는 거라고 하는데 염증에 대한 뭐 그런 그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확실히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발에 그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이 족저근막이 종골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시부 부위가 계속적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게 되면서 뼈가 자라나는 그런 특징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호가 아니라 이런 그 발의 상태가 발견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발바닥 통증이 있기 때문에 뭐 찝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찍어보니까 이런 골극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발바닥 통증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발바닥 통증의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이 발바닥 통증의 병의 원인은 뭐냐면은 일단은 쉽게 말해서 그냥 견인력이에요. 잡아당겨지는 힘.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압박력. 비정상적인 압박이 누적이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발바닥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여기 나와 있는 갑작스럽게 활동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발바닥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흔히 만나는 사람들은 족저근막 통증이 하루 이틀 되신 분들이 아니죠. 예전에는 족저근막염으로 많이 불렀는데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염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알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통증 자체를 그냥 족저근막염으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염증이라고 한다면은 뭐 급성일 때는 당연히 염증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막 3개월, 6개월 이상 됐다. 이거는 더 이상 염증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염증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통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증 반응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심하면 더 오래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3주면은 회복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 아프면은 몸에서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몸도 아프면 뭐 계속 써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 불편함을 줄이려고 계속적으로 움직임이나 자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보상을 하는데 뭐 6개월이 아프고 1년이 아프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건 염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족저근막 통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족저근막 통증이 그러면은 이 견인력이나 압박력 그리고 갑자기 많이 썼을 때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내 직장 동료, 보통 발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왜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이제 안 생기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결론적으로 당연히 생기는 사람들은 구조나 움직임의 특성이 안 좋게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똑같은 활동에도 당연히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족저근막 통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단순히 견인력이나 압박력 그리고 활동량 증가로만 볼 수 없고요. 그거 외적으로 원인이 다양한 그런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논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사진만 넣어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제가 한 5가지 종류의 논문을 조합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바닥 통증이 그러면은 왜 똑같은 활동에도 어떤 사람은 생기냐? 똑같은 활동, 똑같이 통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괜찮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래와 같다라고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비만. 연구 기준에선 BMI가 27 이상이면 살이 찐 것 때문에 발바닥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서양 사람들 위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 거고 국내 기준에서는 23에서 25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BMI는 계산 일단 쉬워요. 키와 체중만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사실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인바디 기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인바디 기계로 체지방률을 보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건데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3%,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5% 이내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바닥 통증이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높다라고 한다면 일단 체지방부터 줄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달리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활동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활동량이 많다고 무조건 발바닥이 아프진 않죠. 달리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 실제로 이제 그 운동학적인 결함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나 발 상태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빈도를 줄이는 거죠. 달리기를 주 5회 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 2, 3회 정도로.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 지금 이야기하는 족저근막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양과 비례를 해요. 얼만큼 운동을 많이 했냐, 얼만큼 자주 했냐, 이런 것 비례를 하고 발목 발 3대 질환으로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있죠.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무지해반증이 있으면은 이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하 수준과 상관이 있습니다. 양보다는. 많이 하는 것보다 강한 활동에 더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발 내재 근육 및 종아리 긴장도가 높은 경우에도 발바닥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종아리 엄청 단단하고 그리고 발바닥 엄청 긴장돼 있어서 발바닥 이제 마사지하면 엄청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발바닥 통증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혹시 제가 지금 그 와이파이가 느릴 수도 있는데 뭐 끊기거나 하시면은 채팅창에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리 길이 차이 나는 사람. 다리 길이에 대한 것은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하중이 다르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바닥에 가해지는 수준도 한쪽만 좀 더 많이 쌓이게 될 거고, 불편함이 더 가중될 수가 있긴 하겠죠. 자, 근데 이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엎드려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뭐 이제 복숭아뼈의 차이를 보고도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긴 한데, 심한 경우에는 저렇게 엎드려서 보게 되면 그냥 보여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회원들이 왔을 때, 이제 뭐 운동하러 왔을 때, 뭐 처음 온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받거나, 다른 데서 운동을 하거나, 뭐 마사지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유명한 마사지사한테 마사지를 받는데 3cm나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대요. 뭐 쟀는지는 모르겠지만 3cm나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는 뭐 이야기를 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별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다리 길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리고 마사지 받으면 좀 나아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런 걸 함에 있어서도 뭐 즉각적으로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운동을 한 5회쯤 했가 하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사람이 뭔가 이제 뭐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를 그냥 별다른 정확한 평가 없이 얘기를 받는 경우 되게 많고 뒤에서 제가 한 사례 더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처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좋아졌더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저께도 수업을 오셨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시간 서 있는 사람, 압박 부하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시간 걷는 직업인 사람, 장시간 걷게 되면 아무래도 과사용이니까요. 뭐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유달리 같은 활동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발 변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배측골격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발바닥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여기 나와 있는 2번을 제외하고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2번도 사실 포함이 될 수 있긴 하겠네요. 오래 앉아 있는 사람. 이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고관절의 굴곡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굴곡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서 발목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발바닥 근육의 긴장, 종아리 근육의 긴장, 그리고 골반도 엄청 틀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평발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흔히 더 많죠. 요즘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발의 문제를 보통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래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인들이 발 운동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발바닥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좋아지게 해야 재발이 되지 않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제 수업한 분이에요. 토요일 날. 그리고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어떤 지인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오셨는데 우선은 어깨 통증이 있고요. 두 번째 무지해반증. 무지해반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건데 운동으로. 근데 막상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상 불편한 건 어깨가 훨씬 더 불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깔창을 쓰고 있대요. 자기가 발이 안 좋아서 깔창을 5년 전에 처방을 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근데 그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발 전문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분 신발에 보게 되면 깔창의 높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깔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분이 끼고 있던 건 아니고 이런 식의 깔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깔창을 맞추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준대요. 그래서 척추가 바르게 되고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연구들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이런 이제 보조기를 맞춰서 척추가 가장 그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발의 문제를 발을 아예 제한시켜 버린다 하더라도 척추가 바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저런 식으로 처방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 보조기를 맞춘다 하더라도 척추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단은 와서 발을 찍었을 때는 일단은 발은 요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척추가 전혀 바르지 않았고요, 일단은. 척추는 뭐 1도 바른 게 없었고요. 그리고 뭐 보행이나 이런 것도 엄청 엉망이었습니다. 허리 같은 데도 되게 좋지 않고 보행이 완전 비대칭이 심했어요. 이분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 앞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되게 구두를 신고 계신데 하나는 굽이 이렇게 낮고 하나는 이렇게 높은 굽을 있는 신발을 신고 계셨어요. 남자분이었는데 이렇게 걸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의도는 명확하죠. 뭐 이제 몸을 바르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이 이 깔창을 해준 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바르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걷고 깔창이 높은 쪽은 몸을 이렇게 걷고 바르게 걷고 이렇게 걷고 바르게 걷고 이렇게 걷고 이런 식으로 걸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보행 상태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저희 센터 회원님도 이런 보조기를 맞추고 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에 운동하고 계신 회원님도 보조기를 맞췄지만 보행에 변화는 1도 없어요. 일단 그런 경우가 많다. 아무튼 이분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제가 이제 컨설팅 수업이라고 첫날 하는 수업이었는데 일단은 이런 보조기를 맞출 때
이렇게 고정식 보조기를 좌우가 차이가 나게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간단한 그런 재질의 아예 움직임이 없도록 만드는 보조기거든요. 그럼 발을 포기하고 척추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뭔가 발을 포기할 만한 이득이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가 그럴 만한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아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처방이 조금, 제 생각에 좀 의아하다. 이런 발 보조기를 맞추기 전에 이제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난다거나 발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근위부가 되는 척추나 이 골반에 대한 상태를 보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 이제 발의 상태를 아예 고정시켜버리는 보조기를 처방하기 의아하다라고 하고 제가 일단은 거기에 대한 걸 좀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왼쪽에 보시게 됐을 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발가락에 체중이 실리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한 상태가 좌우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늑골에 대한 것들을 조금 했고요. 근데 그게 제일 효과가 있었고 뭐 골반도 했는데 골반보다는 늑골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정렬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서 또 흉추 가동성의 제한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해결하고 제가 이 족부압을 다시 찍었더니 여기에 대한 변화가 아까보다는 이 모양이 좀 변화했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편차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가락이 찍히기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족부압이 조금 더 균형 있어진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일단은 뼈들의 위치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골반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시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일주일 동안 이 깔창을 쓰지 않기로 해봤어요. 5년 동안 쓰셨는데 일단 쓰지 않고 오기로 했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수업을 오시게 되면 일요일 날 강의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보조기를 처방할 때 뭐 이런 것들로 모든 걸 좋아지게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런 이제 완전 발을 고정시켜버리는 보조기라고 한다면은 다리 관절이 27개라고 하는데 27개를 다 포기하고 발가락은 움직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럴 만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렇게 무분별한 처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물며 몸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의사 선생님도 뭐 그냥 저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어떤 평가를 보통 하냐면은 이런 이 서브코스탈 앵글이라고 하는 흉골 하부각, 이 흉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흉골 하부 각도를 꼭 보고요. 흉골 하부 각도 같은 경우에는 늑골의 돌아감 수준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골반 상태 봅니다. 골반 상태. 골반이 전방회전, 후방회전, 뭐 어느 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중재들이, 운동 중재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좋아지게 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 경우에 이제 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거나 뭐 골반이 틀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운동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이 섬세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좋아졌었고 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저런 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평가하고 좋아짐에 대한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스포츠 의학에서 저런 것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남의 분야에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참고로 PT를 거의 막 10년간 거의 꾸준히 뵙고 계신 분인데 몸이 엄청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건 절대 제가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한 방에 좋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여기 틀어져 있는 늑골이 지금 이 사진과 다르게 그분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좁고 왼쪽이 넓었어요. 이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또 많진 않아요. 조금 더 롱텀인 경우도 많긴 한데 그분은 그냥 바로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행도 너무 안 좋고 상하체 협응이 안 되는 그냥 완전 그런 보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운동 중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발바닥 통증의 병의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견인력, 그리고 압박력, 활동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냐라는 것에 대한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견인력이나 압박력이나 갑작스러운 활동에 대한 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견인력이나 압박력은 뭐 운동하면 당연히 생기는 건데 이런 게 생겨서 발바닥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비정상적인 운동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좋게 만드는 그런 타입의 방법들이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오른쪽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발에 대한 부분을 압박이 한쪽에만 가해지는 부분을 이제 조금 없애주고 그리고 견인력이 생기는 부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근육 운동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발에 대한 이제 가동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발 안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 이런 것들을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은 그 족저근막 통증에 가장 최근 논문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발바닥 마사지나 이제 종아리 발바닥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발가락을 최대한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족저근막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발가락이 별로 잡아당겨지지 않았는데도 확 올라오긴 하네요. 참고로 이게 90도까지 접혀야 정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지지를 했을 때랑은 좀 다른데, 체중 지지를 안 했을 때는 최소 80도 이상, 90도까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지금 안 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토 리프트 운동들, 발의 내재근 운동들, 그리고 내측, 외측, 종아치, 그리고 행하치에 대한 것들 도움 줄 수 있는 것들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발을 모으고 벌리는 것들, 이런 것들 당연히 아치 근육 활성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권해드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런 거, 이 토 리프트 운동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이런 운동이 조금 더 시작하기가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귀찮아서 잘 안 하긴 하는데, 운동기구가 또 이렇게 생긴 게 있긴 하거든요. 개구리 발바닥이라고 했나? 브랜드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발가락의 근력 강화를 하시게 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족저근막에 발에 가해지는 하중을 조금 발들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분산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과도한 회내가 이제 족저근막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활동을 높이게 됐을 때 족저근막염이나 족저근막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대요. 이러한 족저근막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운동학적인 모습은 족배굴곡, 발가락들이 족배굴곡이 되는 건데, 족배굴곡이 되면서 속도가 빠를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통 어떤 활동이냐면은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상태겠죠. 보행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 발이 회내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을 크게 쓰지는 않아요. 속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보행 정도 수준이니까 크진 않은데 갑작스럽게 활동을 했을 때는 이제 발가락에 이 접히는 수준이 많아지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면 무조건 뛰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 계획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어, 특히나 이제 발바닥에 가해지는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발가락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지굴근, 그리고 장지굴근, 단무지굴근, 단지굴근, 이런 근육들 다 도움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단지굴근입니다. 단지굴근. 단지골군이 역할을 잘하게 되게 되면
발가락과 중족골 사이 압력을 분산을 잘 시켜주게 되면서 추진하는 동안에 발가락의 족배 굴곡을 효과적으로 감속하게 되면서 발바닥의 족저근막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한 걸 현장에서 이 단지구배근 강화가 발바닥 통증을 즉각적으로 줄여준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연구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멋모를 때부터 계속 뭔가를 했었는데 이 단지굴근을 강화하고 나서 똑같은 동작에서 발바닥이 아프다고 했던 것들이 즉각적으로 감소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들과 여기에 대한 걸 좀 이야기 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회원분들이 좀 귀찮아하고 뭔가 도구를 꺼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흔히 많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책이나 어떤 이제 밟을 수 있는 거를 바닥에 두고 발가락이 약간 신전대대로 올려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몸통을 앞으로 숙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발가락들이 바닥을 누르면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단지굴근도 쓰이겠지만 장지굴근도 쓰이고 발가락을 이제 굴곡시키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게 되면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통증이 감소되는지 확인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생활 운동으로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게 그렇게 엄청난 센 느낌이 드는 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들어갔을 때 힘들어하지 않으면 일단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면 한 2, 30초까지 시키는데 뒤에서 살짝 밀어요. 근데 살짝 밀어야 됩니다. 받아봐야지 사실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힘을 엄청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 시킬 때는 뒤에 살짝 밀어서 30초 안에 좀 힘든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시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이러한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원렉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세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투렉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중족골두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이 꺾인 상태에서 들게 되면 뭐 발가락이 타이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발가락이 많이 꺾여야지만 이제 늘어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이 운동의 목표는 근력 강화가 돼야 되는데 단순 카프 운동이 아니라 발가락에 대한 걸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이 수건에 올라가 있는 발의 면적 부위가 이 중족골두 부위가 바닥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수건에 좀 겹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뒤꿈치를 들게 되면 이 중족골두가 축이 되는 게 아니라 발가락들을 누르면서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가락 근육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저렇게 수건이나 그런 거를 뭐 비슷한 걸 만들어 두시고 올라가 보세요. 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가 발가락이 되게끔 세팅을 하시고요. 그러면 발가락이 정말 힘이 강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발가락 굴곡 근력에 저하는 낙상을 예상할 수 있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수업을 할 때 발가락의 어떤 상태나 근육의 반응, 근력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종아리 이런 것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죠. 이런 거. 뭐, 이거는 제가 도구를 안 써봐도 잘 모르겠는데, 딱딱할수록 사실은 발이 안 좋은 사람은 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수건을 그냥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바닥의 통증이 굉장히 좀 문제가 심할 때는 이제 신발 같은 것들을 조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라커바텀 슈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꿈치와 뒤꿈치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신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발이 굴러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체중 이동에 대한 것을 뭐 힐, 그 미드, 그다음에
토 앞쪽으로 이렇게 발이 굴러가는 것을 무슨 무슨 락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신발을 신게 되면 발에 구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발목이나 발가락의 기능을 덜 사용하고도 이 추진이 보행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활용하는 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게 이 발의 앞부분이 올라가 있는 걸 토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스프링이 올라가 있는 그런 신발을 신으면 마찬가지로 발바닥 통증을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발가락을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수준을 도와줬기 때문에, 구름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라커바텀 슈즈 같은 경우에는 당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쓰기에도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2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뇨도 그렇고 족저근막 통증도 그렇고 압력을 분산시켜주고 발과 발가락의 기능을 도와주고 이러한 좋은 이점이 있는 것은 명확한데 운동학적인 이점이 있는 것은 중요한 건 고유 수용성 감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고요. 낙상 위험에 대한 증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은 하되 이런 2차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신을수록 나의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러닝을 갑자기 해야 된다.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주 몇 회 한다. 그럴 때 신는 건 상관없는데 평소에는 뭐 토스프링이 맨날 있는 신발을 신으면 내 자체가 쓰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반스 같은 걸 그냥 신기도 했는데 그러한 신발을 찾기도 요즘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평소에는 발가락이 기능할 수 있는 그냥 납작한 그런 신발을 신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족저근막 통증이 있는 경우 말고요.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운동할 때는 토스프링이 있는 신발을 신어서 갑작스러운 이제 활동량이 늘 때 대비해서 신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족저근막 통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토스프링이 있는 신발을 신게 하고 나중에는 그게 없는 방식으로 가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뭐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발 보조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통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 보조기를 활용하는 것도 조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자. 물리치료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보조기,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는 야간 부목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으로 대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목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야간 부목 이런 거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사실은 뭐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는 병원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겠고, 저희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의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효과적이지만 이제 조직의 변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뭐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발 자체에서는 발의 지방 패드, 충격을 흡수해주는 지방 패드가 위축되거나 족저근막이 파열되거나 인대가 변성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회원이 이제 이런 주사를 맞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는 있기는 하죠. 단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맞춤형 또는 기성품 발 보조기는 뒤꿈치 통증 감소나 발 기능에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야간 부목 같은 경우에는 90도를 유지하고 근막 수축을 방지하고 전방 야간 부목보다는 후방 부목 후방 부목이 수능도가 높다. 수능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착용하는 환자분이 조금 이제 잘 따라온다. 이걸 착용하라고 했더니 말을 잘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후방 부목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낫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거 이제 운동 포함입니다. 근데 그런 걸 했는데 6개월 이상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체해 충격파 치료 같은 거는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안 낫는다라고 한다면은 족저근막 절개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체해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존적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간주되고 이거는 아무래도 비침습적이고 회복 시간이 빠를 수 있다. 비침습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몸에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치료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족저근막 절개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보존적 치료가 실패했을 때 시행되게 되고 수술 후 아치 평타나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족저근막통의 이제 문제가 가중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종아리나 발바닥의 긴장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햄스트링에 타이트함이 있으면 햄스트링에 타이트함이 없는 사람보다 발에 족저근막염이 있을 가능성이 8.7배나 높았대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에 대한 운동들을 항상 같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거는 이제 L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뭐 족저근막 통증 운동이 아니고 햄스트링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운동도 현대화되게 되면서 더 많이 발전이 되긴 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족저근막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운동을 시킬 때 함께하면 좋은 운동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 누운 상태에서 초기에는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 상태로 반복하는 운동 많이 하죠. 그래서 발목을 잡아당기게 되면 신경가동술이 되게 되고 배축 굴곡을 하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하게 되면 발목을 느슨하게 하게 되면 햄스트링 릴리즈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릴리즈가 되냐면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늘어나냐면은 대퇴사두근을 수축함으로써 기랑근이 이완되는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운동입니다. 근데 발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경가동술이 될 수도 있고 근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전에 뭐 힙힌지도 지도하고 발에 대한 강화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겠죠. 그리고 뭐 체간 운동도 당연히 진행해야 되고요. 다이버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다이버. 다이빙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외발로 손을 앞으로 뻗는 만큼 힌지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상체를 숙인다기보다는 뒷발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들어서 상체가 숙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라이더라고 하는 운동인데, 근데 이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무릎이 팍 소리 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항상 웜업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보통 그 벽에 런지를 하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골반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수직적으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상체가 이렇게 숙여져 있고. 근데 이거보다는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릎을 뒤로 보내면서 하는 이제 런지 동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햄스트링이 신장성으로 늘어나면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햄스트링이 기능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이게 족저근막 통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무릎이 뒤로 빠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다 되게 좋은 운동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족저근막 통증에 대한 그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 주시고요. 이번 주도 일요일까지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오늘 하루 잘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